고품격 용감한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계 그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밖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당계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서당계가 2주 전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첫 회 방송이 무려 30만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서울시당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왜냐?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싼 방송이죠. 우리가 출연료 아무도 안 받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당계 두 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나오셨었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밀병기 서울 동작갑 출신이시고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신 김병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목소리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허스키신데 네. 지금 독감에 걸려 독감 아니라면서요. 하여튼 뭐 감기 몸살, 네. 아주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네. 독감이시면 이 되게 아팠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겁을 먹을 수가 우리는 없거든요. 특히 우리 대변인 오셨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옮길 것 같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한번 방송을 해보시죠. 네. 우리 그 서울시당 기소위원장으로서 서당계 첫 방송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만이 넘었다는 저도 사실은 거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될지 몰랐는데 네. 이 방송을 정말 잘해서 잘 키워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분석이 좀 있어요. 첫째는 출연진들이 너무나 뛰어났다. 그때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잖아요. 그 두 분의 그 캐스팅의 효과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청래 의원님 말씀. 정청래 의원님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래도 팟캐스트의 입담이 가장 좋은 정청래 효과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니 사회자가 훌륭했다는 말씀 맞을 것 그런 같습니다.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 좀 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몇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매주 방송을 진행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네. 새해 1월부터는 매주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셔서 1월 6일 3회 방송부터는 매주 방송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결정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통보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이 방송이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한번 소개해야죠. 지난번에 거지갑 국회의원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셨던 우리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주입니다. 지난번 거지갑 의원님으로 소개하고 제가 한 1시간 후에 트위터에다 거지을 국회의원 김용호로 해가지고 후원금 많이 모금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예. 누가 제 사진을 보더니 거지 스타일은 또 아니라고 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요즘 집에 잘 들어가세요? 예, 요즘 집에 잘 들어가고요. 네. 오늘은 또 나름대로 나중에 박경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끝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쏘셔야죠. 고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모신 스페셜 게스트 저희 당의 입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박경미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미 의원입니다. 네. 예, 저 박수가 소개해야 지금 돼요? 나와요. 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예, 여기 아까 1회에 대한 그 평가를 들으니까 이 잡봉 모드인 것 같아서 저도 그 잡봉 모드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난번 중앙당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에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우리 서당캐랑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녹음 장소가 같으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도 유사하고 그때도 이제 네 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데자뷰 같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진짜가 나타났다 그 녹음할 때는 밖에 테이블에 두세 석밖에 손님이 안 왔다고 제가 오늘은 지금 그 가득 메웠거든요. 진삼을 네. 그렇게 디스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썰렁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뜨거운 그때는 분위기. 녹화하는 날이 수요일이죠? 예.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 금요일. 확실히 요일을 요일을 타기도 하는 것 근데 그 같지만 방송은요.
EJ 나와서는 EJ가 최고, 전국구 나가서는 전국구가 아, 최고. 그래요? 예, 이게 그럼 이제 방송인의 예, 자세. 자세. 예, 서당계 최고. 예. 요새 그 대변인 역할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말씀 많이 하시죠? 원래 개인적으로 말씀 별로 없으시죠? 말이 많지는 않는데요. 네. 글쎄 뭐 정치 입문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대변인이란 중책까지 맡아서 매우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이제 좀 연착륙해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주제를 낚아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이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뉴스를 봐도 다 평면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얘를 찝어내서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감각이 거의 이제 뉴스 기사가 3D 입체 화면으로 딱 하나씩 딱 골라가시는 거예요. 뭐 그렇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선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단 1회만인데 김용호 의원님 사회 솜씨가 네. 3배 이상 긴장된 것 같은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 덕분에 올라간다니. 아, 이렇게 막 서로 계속 칭찬해주는 네, 분위기죠. 이거 여기, 우리는 그래야지 여기, 우리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예. 여기서 그냥 서로 자기 자랑만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주로 네. 정청래 의원, 정봉주 의원님은 자기 자랑이지만 우리는 이제 남의 자랑. 남의 서로 자랑으로 띄워주기. 예. 고품격 방송. 예. 네. 용기 있는 방송. 그리고 저희 당 대변인들이 우리 네. 당 대변인들이 다 외모를 보고 뽑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왜 그러세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시국 현안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박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병우 씨가 저 최순실과 차은택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손혜원 의원께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직원의 증언을 통해 차은택이 우병우의 소개로 현재 부패범죄 특별수사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을 법률 조력자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김기동 검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그 반부패 특별수사 단장이에요.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부패 범죄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 단장이죠. 그래서 참 의아하네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직원이 뭐 본인이 뭐 이것까지 위증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칠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사실 뭐 청문회에 나왔을 때 노승일 씨의 네. 태도를 보면 뭐 위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처벌받겠다. 라고 굉장히 얘기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봐서 예. 저 트위터에도 누구는 한 특친께서 예. 꼭 노승일 씨를 지켜줘라. 우리 그 젊은 용기 있는 젊은이를 지켜라. 뭐 이런 또 국민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우병우가 그냥 몰랐다. 아니다. 네. 그다음에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했다. 이 세 가지 표현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면은 그냥 질문의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되묻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평이한 질문이라서 당연히 알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질문의 의도가 뭐냐고 괜히 되물으면서 시간 끌게 하고 근데 정말 매를 버는 그런 예측은 했지만 이 행태를 태도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불성실해가지고 김성태 위원장으로부터 뭐 태도에 관련돼서도 지적 몇 번 받았잖아요. 네. 근데 눈 깜짝 안 하더라고요. 네. 뭐 나오기 전에 뭐 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습을 네, 하고 있는 하는 듯한 사진이 장면이 나왔죠. 이제, 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변상금 걸렸는데 저 변상금 누가 결국은 뭐 못 받아갔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공개한 분이 누구시죠? 언론이에요, 언론. 네. 언론이 받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빨리 그저 정봉주 의원님 찾아가야겠네. 근데 아까 제가 김기동 검사장 얘기 나왔을 때 약간 놀란 이유가 네. 현직 검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가 돼서 그 사람에게 법률 조력을 받았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일면 이해가 되는데 네. 현직 검사가 검사를 법적 조력자로 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의 파워가 강하다. 그렇죠. 우병우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특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찾아내야죠. 그렇겠죠. 네네.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거죠.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전화는 사실은. 전화는 했는데 그게 검찰하고 경찰이 입장이 서로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검찰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있었죠.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자기도 의견을 뭐 그냥 신승남. 교환했다는 정도로 변명을 했지만 그 지휘 라인에 있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예,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옛날 그거 노무현 자체가 대통령 그 평검사와 압력이라는, 대화 때도 그 얘기잖아요. 그 전화 한 통화했는데 그때 평검사들이 그걸 압력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죠. 예. 네. 제가 이 만평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여기 지금 우병우는 깁스한 장어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되게 재밌죠. 네. 예, 뭐 웃꾸라지, 법꾸라지 뭐 이런 별명들 참 많이 붙어 네. 있었는데 우병우 미꾸라지 법망을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아직 법망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특검에서 꼭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우리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가 군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잖아요. 군의 사조직. 알자회. 저는 알자지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자회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국방위 소속이신 김명희 의원님, 알자회 이게 뜻이 뭐예요? 이제 발음이 이제 알고 지내자. 그래서 아. 알자회라고 그러죠. 이제 발음을 알자회? 갖다가 좀 격음화해서. 알자회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군에서 이전에 하나회라고 있었죠. 네,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이제 만든 그 사조직인데 네. 승진과 보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군의 위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표적인 사조직 단체입니다. 그죠? 그 그렇죠. 그 하나회가 해체된 이후에 그 후신적 성격을 갖는 그 사조직인데 90년도 초에 이게 적발이 돼서 해체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90년대 적발이 최근에 들어서 이 알제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알제가 다시 활동을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알제의 소속 그 회원들이 단지 진급이 이렇게 빨랐던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알자회가 다시 회자가 되었죠. 그게 한참 전에 그러니까 2013년 되기 전에는 또 박지만 개가 그 군대 내에서 약진을 했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최순실이 정면에 등장한 이후에는 또 이 알자회 소속 군인들이 승진이 그렇습니다. 빨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국민들도 알자회 꼭 알자회를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나 어제 제가 우병우 그분의 이런 국정조사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많은 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셨죠.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우병우가 사실 얄미울 정도로 노련하게 방어했다. 네. 물론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그걸 보면서 참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이 민주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구나. 그런 참 자괴감을 좀 느꼈죠. 우병우는 이제 국민의 분노를 신경 안 쓰는 거고 이제 진영 안 가는 것만 이제 피해서 그렇죠. 점리적으로 이제 어저께 좀 청문회에 대응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밤길 조심해야죠. 법의 테두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또 밤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네. 같은 사람이 전문인데 하면 안 될 것 같고 신분상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우병우가 이제 첫 번째 청문회 안 나오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관련해서 처음에 김기춘 나올 때 나왔으면 그 옆에서 슬쩍 묻어갈 수도 있었는데 우병우 단독 청문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뭐 네. 이래서 별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김기춘이 어떻게 답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다 꼼꼼하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완벽하게 대비하고 리허설까지 하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냥 머리는 좋아서.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우병우 수석 얘기 중에서 대통령 존경하고 김기춘 존경한다. 지조는 이거는 있대요. 아니 아주. 저는 이거 깡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깡패들이 뭐 예. 진역 가도 형님 존경합니다 그런 거랑 지금 이게 존경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이모 의원이 네. 탈당하겠다는 그 비박계를 겨냥해서 이건 영린의 정치다라고 얘기했어요. 영린 건드리면 예, 네. 영린의 정치라는 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린이라는 자기네들은. 용어 자체가 그런 예. 거죠. 영린의 미르의 정말. 용. 감히 네. 박근혜 대통령 왕이신 박근혜 대통령 영린을 건드리는 정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같은 시대에 사는 거 맞나? 저분 사극을 찍고 있나? 우리 네. 초선 의원님들이 다 영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희가요? 네. 네. 용의 이것을 다 일단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저희는 거죠. 사실 네. 그때 영린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저는 영린을 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의 하나의 뿔. 네, 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또 한 명이 좀 주목받을 만한 분이 그 조여옥 대위잖아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인데요. 이분도 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의무동 관저에 있었는데 그게 거의 확실한데 지금 의무실에 있었다고 어제 이제 주장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SBS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의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처음 할 때가 진실을 말한 거였겠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어저께 그 같이 나왔던 이슬비 네, 그 네, 대위 이 부분도 정말 석연치 않고요. 정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 동행한 간호장교 이분은 개인적으로 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휴가와 겹쳐서 동행했다고 했지만 해당 부대 확인해 보니까 공가를 냈다는 거죠. 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게 많았었는데요. 이 조여옥 대위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자 월 300만 원짜리 호텔로 옮겨요, 미국에서. 누구 돈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민석 의원이 집중 공격했죠. 그쵸, 원래 예, 당신 예. 부자냐부터 시작해서 네. 어떻게 월 300만 원짜리 호텔로 옮길 수 있냐. 영내에 있는 호텔로 옮기고 네. 이런 게 정말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방위원이신 김병기 의원님께서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하셔서. 그러니까 네. 근데 네, 또 알겠습니다. 진짜 국방위나 이런 데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조여옥 대위는 군인이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안 돼요. 예. 군인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국방에서 물어볼 그런 포인트가 많죠. 네. 특히 이제 저는 다른 거보다 과연 기무사에서 접촉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요. 네. 기무사에서 다행히 접촉을 안 했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이 확실한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기무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조여옥 대위를 접촉을 했다. 네. 그럼 굉장히 그건 부적절한 행위죠. 그 자체로. 근데 벌써부터 저 기무사 접촉 소리 계속 나오고 흘러나오고 계속 있죠.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귀국한 후에 그냥 가족만 만났다. 곧장 그 어머니 아버지 만나 집에 갔다 그랬는데 사실 친구 그, 만났다고. 간호장교 3명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엇갈리고 네.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조여옥하고 그 이슬비 대위하고 네. 이게 이슬비 대위가 동행인으로 왔다 그러는데 네. 감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시자. 둘이 같이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친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색한, 자기 어색한. 뭐 사관학교 동기고 뭐 절친이라서 뭐 또 개인 휴가에서 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둘의 표정이나 오가는 그 둘 사이의 케미를 보면은 확실히 그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또 지시하고 이러러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알자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군대 내에 어떤 사조직이라는 거고 이 네. 알자회가 우병우가 좀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야. 그럼 알자회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알자회가 기무사나 이런 데 없으리란 보장 없죠. 당연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라인으로 이 조여옥 대위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청문회에서도 그 대위가 그래도 젊은 여성이신데 너무 숙달된 어떤 조교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연습 되게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틈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훈련돼 있는 예. 뭐 조교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우리 한 번 기억났습니까? 추미애 대표님이 네. 갑자기 뭔가 좀 비상 상황, 뭐 계엄 이런 발언을 네, 한번 했었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뭔가 얘기를 들으셨다고는 네, 네. 했지만 밝히진 않으셨었어요. 첩보에 의하면. 근데 네. 사실 군 사조직이 있었고 그 사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면 하나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했었죠. 거잖아요. 네. 그 전두환 네. 때 그 12.12. 쿠데타를 12.12. 일으켰었던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 끔찍한 상상이지만 혹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 국방위원이고 제가 전직 정보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을 믿습니다. 확고하게. 네. 네, 저도 군을 믿습니다. 예, 제가 믿고 군도 싶어요. 제가 네. 4년 동안 갔다 왔는데 예. 믿습니다. 네. 예. 저도 믿겠습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네, 장교 출신이시구나.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만희 최교일 의원, 뭐 증인들이랑 막 짜고 위증 모의 때문에 한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도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용 의원이 어저께 완전 셀프 청문회처럼 진행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후에 이제 안 들어왔죠. 그래서 셀프 제척을 한 것 같은데요. 이완용 의원이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하고 사진, 빼박 사진, 네. 정말 빼도 박다 못하는 명백한 사진이 있는데, 정말 참. 사진은 누가 제공하신 거예요? 박영선 의원이 제공하신 거예요. 제보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보자가 또 주겔인가요? 주식 갤러리? 글쎄요. 주겔이 요즘 워낙 용 빼는 재주가 있기는 하는데. 맞다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작진 대단하네요. 주식 빼곤 다 잘한대잖아요. 제가 주식 예측만 못하고.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었어요. 은평구 총기 경찰 사고 주겔에다 우리 제보 올렸어요. 그래. 답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 제보자는 없는데 그만큼 주겔이 정확히 지금 우리 포인트를 딱 찾아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완용 의원은 전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악연이 있는데요.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에 했을 때 국정조사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좀 그런 거 단골이에요. 원래 단골이에요? 정부를 상대로 무슨 조사위가 꾸려지면 좀 잘 들어가셔. 근데 그때 자다가 저희 가족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언론에 제공해서 언론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막 곤욕을 좀 치르셨었고 예전에 어떤 국무총리 정원이었나 국무총리 할 때 인사청문회인가 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나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막 제 생각을 얘기하니까 막 본인 생각 저보고 막 본인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고 막 꾸짖으셨어요. 소리도 막 들으시대. 네,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하라고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왜 제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누구 생각 얘기하래요? 그때 제가 최초로 그때 다음 검색 순위 1위가 됐었습니다. 실검 1위의 영광을. 지금 이완용 의원이 정식으로 특검에 수사 의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본인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증모의로. 당연히 받아야죠. 특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낱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그것도 유중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청문회 증인들과 위증모의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회 사상 최초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네. 왕을 모시는 분들이라서 그런가. 아유. 이분이 좀 특이해요. 저랑도 맨 처음에 했다가 송민순 회고록 사건에서 발언 왜곡해가지고 이분이 정보위 여당 간사거든요. 그때 기억나네요. 이분이 대충 그렇게 하고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 또 그게 또 초선 의원이고 제가 죽자 살자 그냥 남들이 글쎄요? 옆에서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럴 때 해가지고 이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분이 불리하면 잠수를 타요. 그래서 살짝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있어요. 잠수 탄 것도 결국 그 전에도 그러니까 막 우리 국민들이 막 항의하면서 이렇게 18원 이렇게 넣으니까 자기는 이제 간사직을 갖다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와요. 나타나죠. 청문회 위증교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도 하셔야 되고 형사처벌도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절대로 사퇴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청문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특검 수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21일에 현판식을 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현판식을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과 복지부 등을 포함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그 걱정이 다 해소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세게 하더라도 재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일단 우선 첫 압수수색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재벌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하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네. 정제준하고 들어가서 저도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굉장히 어제 산뜻하게 우리 기대치에 맞게 딱 출발을 해서 삼성 합병 문제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하고 복지부하고 딱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포함해서 10곳. 근데 현판식을 하는, 그래서 중요한 분들, 이제 박영수, 윤석열 이런 분들은 이제 현판식에 있고, 나머지, 분들이 10분씩 10군데에 동시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딱 그 시각적으로 그려지면서 어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되게 멋있는 대부, 것 대부. 같아요. 범죄의 그쵸, 전쟁? 예, 대부? 네네네. 결혼식 있었죠. 아니 아이 대부가 돼주면서 그 야. 뭐 하는데 세례식 세례식 하는데 유아 세례식. 밑에 부하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예, 그러니까 현판식 하면서 그 시간에 나머지는 딱 10명씩 10팀으로 나눠서 갑자기 네네네. 탁 압수수색 하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폭적으로 신뢰를 일단 하고 아니, 싶어요. 저희 아는 선배 한 분이 그 현판식 하는 그러니까 특급 사무실 옆에 그저께가 개업식을 했대요. 사무실을 냈는데 박사모가 거기서 매일같이 집회해가지고 개업하자마자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아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박사모 회원 여러분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특검에서 이번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대통령에 대한 계좌 추적. 네. 저는 대통령의 은행 통장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통장이 있겠구나. 네. 월급은 글로 받겠구나. 옛날 네. 대통령이라면 금고를 하죠.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은 이제 계좌를 쓰시겠죠. 그 계좌 추적을 이제 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최태민,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에도 대통령이 연관이 있나 없나 한번 특검에서 한번 엿보겠다는 의지 같아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다는 생각을 저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 유례상 정말 기록적인 일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계좌를 추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 직접 돈을 받은 그렇죠. 정황까지도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제3자 뇌물죄가 주어 지금 얘기됐었는데,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건 제3자가 그렇죠. 받도록 하는, 자기는 안 받고, 근데 직접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 그렇구나. 직접 돈까지 챙겼다면 만약에 진짜 이게 참 대단한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저희는 항상 그 대통령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만 그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직접 받았을 수도 있긴 근데 계좌 하겠네요. 추적할 때 꼭 그 박근혜라는 실명도 있지만 길라임으로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길라임. 같은데요. 네. 길라임으로 딱 나올지도 몰라. 네. 오늘 또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도 확정했는데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검찰 그 조사도 정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놓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거의 거죠. 청와대가 네. 보안시설이래잖아요. 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의원들이. 그런데 그 보안 손님들은 네. 참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갔잖아요. 그 네. 무사 통과했던 전례가 있는데 참 아니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 지금 대통령 그 직무 정지인데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뭐 그런 법리적인 판단과 입장을 정하는 거는 뭐 총리가 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 직무정지가 돼 있고 총리 입장에서도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자세는 보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압수수색이 이번엔 될 것 이루어질까요?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우리가 좋아서 권한대행을 우리 국회에서 인정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국정공백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을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런데 협조 못하면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죠. 네, 청와대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개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압수수색 그 박스도 제대로 못 가져왔대잖아요. 아마 트럭으로 한 10대 정도 충분히 증거 확보를 좀 통해서 이것도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뭐 끼어드는 말로 네. 그 압수수색 할 때 쓰는 상자 바꾼 거 아시죠? 원래 검찰이 쓰는 건 약간 비치는 파란색 플라스틱. 근데 요즘에 흰색으로 바뀌었죠. 비치지 않도록 종이 상자로 그래요? 만들었어요. 요즘에 쓰는 건. 종이 상자로요. 네. 그 이유는 뭐 어디 수색할 때는 가득 채워서 나오고 어디 수색할 때는 안 채우고 그냥 가볍게. 빈 상자 들고 나오는 게 티가 나서 네.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예. 저는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아까 재벌 수사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얘기했고, 물론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히 재벌 같은 경우는 지연 전술을 피겠죠. 이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차라리 조금 미진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잡혔다. 저는 그게 계좌 추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계좌 추적이 단순히 지금이 아니고
지금의 저는 오히려 돈이 직접 뇌물죄 여기에 오히려 본인이 상당히 그 견고한 방어박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태민, 최순실과의 그 오래된 과정을 밝혀내기 시작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방금 저희들도 얘기 나눴다시피 계좌 추적 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다 놀랐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설마 내 계좌를 그럼요. 추적하리라 네. 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그대로 뭔가 있다면 흔적이 네.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예. 아유,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정유라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여권도 무효화 조치시키고 이제 정유라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에게 굉장히 영향이 미쳐질 것 같아요. 자기 딸이니까. 뭐 정유라의 저 망명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 해외 파트니까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현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 코너에 몰리게 된 계기가 된 게 정유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유라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천방지축이고 저는 정유라가 결국은 불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체포돼서 들어올 것 같아요. 스스로 걸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요. 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보다 차라리 그걸 갖다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 이유는 본인이 못 견딜 거예요. 못 견디죠. 예. 지금 상황이 계속해가지고 뭐 자금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의 상황을 끊어버리면 이분 성정상 네. 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성정을 보면 본인이 못 견딜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본인이 못 견디면 튀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아니요. 본인이 못 견디니까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없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후자로 봅니다. 근데 많은 네. 분들은 체포로 보더라고요. 네. 왜냐면 독일 그 경찰이나 검찰이 엄청 치밀하고. 정확하니까 네네, 치밀하고 하니까 네네. 바로 뭐 체포하고 이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많은 의견을 글로 보는 건 사실이죠. 체포되든 스스로 귀국하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네. 오늘 그 낮에 기사를 보니까는 이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도 네. 그 프랑크푸르트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보를 하고 다닌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교포들인 것 같은데 윤영식 형제 거기 그 BMW에 타고 또 다른 2명의 남자, 그다음에 정유라 이렇게 5명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그런 제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언론에서 기사를 깜짝 놀랐어요. 떴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다음에 네. 독일 검찰에 대해서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그 도심을 활보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모르겠어요. 이 제보가 언론 그 기사화 되기는 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했으니까 그 기사를 띄웠겠죠. 근데 요즘 언론 보도 보면 지금 최순실 모녀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네. 독일에만 8천억, 스위스, 영국에 조세피 가능한 유럽 국가의 최대 10조 원을 갖고 있는데 예. 10조 원이면 뭐 조직적으로 얼마나 비호하는 세력을 돈으로 매수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10조입니다. 10조. 여기 여권 무효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여권 무효 옛날부터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예. 법사위 열릴 때마다 법무부 장관 등이 네.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추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요. 네. 10조라는 금액이 사실이면 이게 최순실 정유라가 번 돈은 아닐 테고 그렇죠. 이 10조라는 돈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 10조를 외국에 빼돌리려면 비행기로 꽉 채워도 수백 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게 1, 2년 동안에 그 돈을 날린 것 같지는 않고 수십 년 동안 돈을 계속 유럽으로 빼돌린 것이 뭐 아닌가. 외교 행랑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항공사에 뭘 이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혹시 중국에 따이공을 쓴 건 아닐까요? 그 따이공.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네. 뭐 여러 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거는 네. 계좌 이체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게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진짜 10조. 사실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일 것이다 하는 의혹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주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는 했지만
그 독재한 거 한다 치더라도 깨끗하다는 거죠. 축제는 하지 않았다. 네. 깨끗한 분이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그 환상이 이번에 완전히 제대로 깨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영구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사실 총통을 꿈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돈을 관리 안 했다고 국민들은 보지만 그 비밀 금고에는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거꾸로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수 그렇죠. 있죠. 뭐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매일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따든 1튼 다 자기 돈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아니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자기는 사심과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거니까. 다 자기 건데. 네. 네. 특히 이게 그 최태민 의붓 아들이죠. 조순재. 네, 조순재. 예, 이분 녹취록이 그 10조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그 자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걸로 보는데, 네. 그게 2007년 녹취록이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정두현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제가 거잖아요. 정두원 의원 이긴 사람이에요. 예, 그쵸. 예. 오늘 아침 CBS 인터뷰에서도 네. 그 조순재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네. 오늘 그제도 제가 아까 한 5시쯤에 보니까 네. 그 정두원, 조순재 이렇게 같이 엮어갖고 실검 1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꽤 큰 그런 그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녹취록이 만약에 그 네, 있다면 최태민과에서 아마도 재산을 관리했을 것이고 그 의붓아들인 조순재가 이제 남긴 이 녹취록이 아마도 근데 정두원 의원께서 네. 갖고 계시면 빨리 풀어.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근데 특검이 2007년도에 작성된 박근혜 보고서 하나를 그렇죠. 경선이었죠, 때. 그때. 입수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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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석하고 있다 그러고. 이것도 입수했을까요, 특검에서?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는 좀 있다 없다. 사실 아직은 뭐 정확히 그래요. 파악은 안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인터뷰에서도 있다고 말씀을 정두원 그전 의원이 하신 걸, 그래요? 그 김현정에 나와서. 네. 그 검찰 그 수사팀의 한 관계자 발로 언론에서 한번 보도된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하나의 가족 기업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산도 공동으로 형성하고 관리도 공동으로 하고 이런 느낌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형성하고 키우고 하는 데까지 제가 보기에는 같이 관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 해외 보내는 거, 해외 재산 관리하는 거, 이걸 다 같이 이렇게 한 가족처럼 해왔던 것 아닌가. 네. 상당 부분 네.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런 동의합니다. 의혹이 네. 좀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네. 하여튼 특검이 이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니까는요. 그 성과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검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죠. 네. 하여튼 특검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특검 화이팅! 자, 이번에는 이제 탄핵 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도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법률가 예. 박주민 의원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어제? 지금 몇 가지 이제 논의되는 쟁점이 현재 있어요. 네. 하나는 이 재판 절차를 어떤 룰에 따라서 재판을 운영할 것인가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걸 형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운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내면은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이 증거가 적법하게 만들어진 증거인 것을 다 조사하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국회 측, 그러니까 청구인 측은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형사재판하고 동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헌재가 봐서, 직권주의라고 하거든요. 헌재가 봐서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형성된 증거 같으면 그냥 바로바로 채택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권주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직권주의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꼭 매일 필요 없이 본인이 그냥 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적법한 증거야. 단독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냥 부동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증거라도 그냥 유죄의 증거로 쓰고 막 이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죠. 변론주의, 즉 당사자들의 주장을 에 따라 재판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도 직권주의를 강하게 적용하겠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직권주의를 통해서 뭐 증거 채택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헌재가 알아서 결정하는 식으로 하겠다.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직권주의, 변론주의 중에서 그러면 두 개를 지금 이제 교묘하게 섞는 건데. 교묘하게 섞는데 뭐가 더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주의 원칙을 따르되 깔아놓되 직권주의를 주의- 강하게 적용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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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재나 이쪽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네. 가져와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네, 박근혜 네, 대통령 측에서. 근데 이 이의는 안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받아서 다 보겠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럼 얘기가 지금까지는 됐어요. 뭐 헌재도 네. 꽤 공정하게 지금 그래서 어제 그 헌재의 그 재판 진행을 저희 방 식구가 가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걸 법사위원 방에다 올려서 검토를 한번 받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가 대부분의 그래도 평가였어요. 이제 그게 결국 촛불 민심의 영향이 있는 힘이죠. 거죠. 그렇죠. 네, 힘이죠. 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위치, 업무 내용, 시간대별로 다 밝히라고 또 했죠. 예, 이것도 직권주의가 가미된 걸로 봐야 돼요. 음. 왜냐면은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탄핵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은 국회 측이 입증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발기소, 음. 당신이 그날 일을 잘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시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못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예, 근데 그래서 형사의 일반적인 원칙하고 달리 음. 입증 책임 저쪽에다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했던 것들 소상히 정리하고는 있대요, 지금. 네네. 그래서 받았던 서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받았던 서면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팩스로 들어와서 쌓여 있는 서면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거기 예. 그날 그 답변서, 청와대 답변서 중에 뭐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당일에 정상 근무를 했고 최선을 다했다. 네.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답변이 그러니까요. 없죠. 최선을 다한 거, 올림머리 하느라고 최선 다했고, 그 다음에 정말 미용을 위해서 최선 다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정말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직무를 방기하고 나서는, 정말 그 답변을 그러니까요. 보고는 정말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저희가 이제 들더라고요. 탄핵 가결되고 나서 우리 촛불 민심이 이제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우리 특검에 이어서 우리 헌재에게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예. 이 박수가 잘하시면 계속 박수로 갈 것이고 네. 혹시라도 저희가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사법기관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요즘에 몰아서 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헌재도 이번에 정말 저희가 한번 믿고 정말 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궁금했던 거 박주민 의원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청취자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 여쭤보지 마시고 아니요, 알만한 거. 이거는 그냥 여기서 평이한 질문인데, 네. 그 이제 최장 180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180일까지 안 가고 이제 뭐 1월 말까지냐, 이정미 재판관이 있는 3월 13일까지냐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근데 어쨌든 최장 180일인데 그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고에 해당하는 훈시 규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불길한 예측까지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80 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문구만을 읽어봤을 때는 마치 정말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석을 그게 어떤 강제력 있는 조항으로 보지 않아요. 이왕이면 180일 이내에 해라라는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죠, 법리적으로는. 근데 그 첫날 그 변론 준비기일에 신속이라는 단어를 헌재가 5번이나 네, 썼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조금 좀 그래 지금- 청색등이 켜진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원래는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는 1월 30일 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헌재 아는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1월 결정은 어렵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3월이냐? 왜냐면 이정미 3월 재판관이 13일, 3월 예. 3월에 네, 또 네, 물러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전에는 결정할 것이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 정도. 얘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벚꽃 대선. 예. 왜냐면 지금 수명법관이라고 해서 변론 이 재판 전체적인 진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재판관 중에 하나가 이정미. 예. 그러니까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재판의 틀을 짜는데 그 사람이 나간 뒤에 결정을 내린다. 이건 약간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새길로 빠지는 것 같기는 네. 하는데 삼천포 빠지는 것 큰 같기는 길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예, 박한철 소장이 이제 1월 말인데 그게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황교안 대행이 이제 살짝 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임기가 6년인데 재판관 시절부터 해서 자기는 이제 재판관 하다가 헌재 소장 해서 그거 합쳐서 6년으로 하겠다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그 헌재 소장만으로 6년을 채울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 부분이 입법적 불비가 좀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박한철 소장이 그래도 내 임기 내에, 그러니까 임기 내내 1월 말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래도 내가 연장을 하면서 내가 이걸 처리하고 싶다, 내가 완료하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손들고 다시 그 규정을 6년을 헌재 소장으로만 6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요. 헌재는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취해온 적이 없습니다. 헌재는 오히려 그 조항이 잘못돼서 혼란이 있으니 명확하게 개정을 해달라. 개정 전에는 맞춰야 되는 것으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을 갑자기 바꾸긴 어렵겠죠, 태도를. 근데 지금 헌재에서 증인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 통보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나가야죠. 네, 지금 나와야죠. 안 나오면. 안 나오면은 저도 지금 안 정확한 나오면 아마 그걸- 그게 벌금을 포함한 그 처벌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공주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징역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권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다 끝난 것이고 과연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전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분은 거꾸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출소가 안 본인이 할 권력을 수도 놓치는 있겠죠. 거는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모든 걸 잃은 거 때문에 아닌가요? 네. 감옥 가는 거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그럼 않는다. 다시 반전의 음모가 있다. 뭐 1초가 남아도 아마 반전을 깨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 야. 결코 뭐 그냥은 물러날 스타일이 아닐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어떻게 거꾸로 보면 그러한 그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네.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갔겠죠. 그러면 반전할 때 다시 이정현 뭐 이렇게 몇 명 다시 또 다 반전하겠나? 좀 못하죠. 본인 생각이 그렇지. 네. 아니 제가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 헌재 판결이 뭐 그걸 수용하느냐 아니면 기각하느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것도 검토했다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되더라도 나는 물러나겠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있긴 있었다고 저거 다시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정통한 소식 통해서 들었는데 음. 근데 뭐 이게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건 저 최순실한테 안 물어봤기 뭐 그런 얘기가 때문에 있었죠. 네. 건의할 수 없는 유도하기 이야기에서. 위해서. 저도 좀 정보가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헌재가 정말 그 4월 그러면 좀 예상을 헌재 판결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지금 뭐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때니까는 네네. 그 전에 하면 이제 5월 초 중순이 대선이 되겠죠. 되겠죠. 네. 하여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촛불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법관님들께서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식 대변인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 공식 대변인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헌재 우리 재판관님들에게. 네. 당 지도부와 상관없이 상의 없이.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니요,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헌재가 상관없어요. 신속하게 그 탄핵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그 초반 상황 지켜볼 때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네. 역시 깔끔하십니다. 네, 역시 깔끔하세요. 네, 서당계 2회 방송 1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1부는 잠시 여기서 멈추고요. 2부에서 새누리당 분당 등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과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4명의 초선 의원들이 7개월을 어떻게 달려왔나 돌아보고 2017년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따가 2부 때 혹시 못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하셔도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천만의